이전에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에서는 세 번째 조각이 본래의 모습과 마침내 합쳐져 한국의 새로운 S급 헌터인 박도준이 탄생했습니다. 헌터 협회와 리퍼 길드에 합류한 그는 첫 번째 레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파주 필드 레이드가 다가오면서 어두운 의도가 표면 아래에서 서서히 끌어올랐습니다. 레이드 며칠 전 도준은 민성과 만났고 민성은 즉시 그의 외모가 급격히 변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도준은 이제 더 많은 조각을 모아 힘을 되찾았기 때문에 외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확신하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민성은 도준의 대답에 동의했으나 즉시 최근 공항 사건의 여파에 대한 더욱 긴급한 논의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이 사건은 헌터 협회의 주목을 끌었으며 민간인 피해를 구실로 삼아 조사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파주 필드에 있는 숨겨진 공장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그들 둘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도주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러한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퍼 길드에 가입한 그의 결정은 철저히 의도적이었습니다. 공격대에 참여한 사냥꾼들이 신도로 변하면 그들은 공장에서 의심스러운 것을 보지 못하고 비밀은 계속 감춰질 것입니다. 민성은 그 계획의 대담함을 감지하고 그의 절대적인 자신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물인 태구를 언급하며 도준이 현재 그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도는 이미 태구를 죽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직접 만나본 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헌터 협회에서 진철은 다가오는 파주 필드 습격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민성과 스타더스트의 활동을 드러낼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작전에 대해 걱정했지만 대기 중인 헌터들을 포함한 참가 헌터들의 실력에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사냥꾼이 아닌 발굴팀의 일원으로 공격에 참여한 수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진철은 그의 참여를 직접 승인했지만 불확실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수호의 존재가 더 큰 무언가와 연관되어 있다면 행동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현재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파주 들판의 공기는 뜨거운 열기로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땅을 휩쓸며 지나가자 괴물들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의 숨결을 내뿜었습니다. 최전선에서 한 사냥꾼이 절박하게 방패를 들어 올렸지만 불길의 힘이 그것을 압도할 듯 위협했습니다. 불길이 점점 더 가까워지자 미호는 전투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두 마리 괴물의 으르렁거리는 얼굴에 연달아 강력한 주먹질을 가했습니다. 뼈와 힘줄이 으스러지며 액체가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두 마리의 짐승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미호는 전장을 둘러보았고 민성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싸움에서 떨어져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광경은 그녀를 역겹게 했다. 싸우기를 거부하는 사냥꾼은 여기 있을 자리가 없었다. 그 생각이 자리 잡기도 전에 또 다른 짐승이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미호는 방심한 채로 당황했다. 그녀가 반응을 시작하기도 전에 도준이 순식간에 나타나 압도적인 힘으로 그 생물을 쓰러뜨렸다. 도마뱀처럼 생긴 짐승이 저항 없이 무너져 내리자 미호는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도준을 S급 헌터 역할을 하는 소년으로 치부하며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평상복 차림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의 손쉬운 처치를 보고 일반 헌터와 엘리트 헌터의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야수가 쓰러지자 혼란은 고요로 바뀌었다. 무리가 모였고 민송은 침착하게 결과를 살피며 습격이 얼마나 빨리 끝났고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되었는지 언급했다. 미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던전은 이상하게도 비어있는 느낌이었고 이 규모의 필드가 이토록 비어있을 리가 없었다. 그녀의 본능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민성은 교활한 표정으로 그녀의 걱정을 무시하고 그룹을 보스방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무리 철저히 누군가가 수색하더라도 여기서는 그를 폭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악마들은 이미 공장을 해체하고 흔적도 없이 파주 들판 깊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더라도 제정신으로 다른 곳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들판 깊숙한 곳에서 수호는 거대한 문 앞에 서 있었다. 베루의 감각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문 너머에 있는 악마의 존재를 감지한 수호는 무거운 문을 밀어 열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악마는 침입을 감지하고 눈을 좁히며 의심스럽게 돌아섰다. 그것이 행동하기 전에 수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거리를 좁히고 강력한 힘으로 공격하여 생명 없는 그 생물의 머리를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했다. 부하들이 그림자 속에서 충격에 얼어붙은 동안 베루는 그 강력한 힘에 감탄했습니다. 수호의 에밋과의 훈련이 그의 힘을 날카롭게 했음을 인정하며 수호는 방을 둘러보고 파주필드에 실제로 스타더스트 공장이 있었다는 것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악마의 몸이 재생되기 시작하면서 바뀌었다. 살이 다시 형성되고 머리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생명체의 눈에 알아차림이 번뜩였다. 그것은 수회대에 들어본 적이 있었다. 사도가 경고했던 그 존재, 악마의 몸이 부풀어 오르고 근육과 힘줄이 팽창하며 공기는 강력한 힘으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베루의 경고가 수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 괴물의 마법은 이제 피라미드 필드의 랜돌프와 같은 A랭크 헌터에 필적할 만큼 강력해졌다. 수호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단호히 서서 사도의 행방을 요구했다. 아무런 대답도 오지 않았다. 대신 악마의 촉수가 앞으로 휘몰아치며 공기를 가르고 그의 몸을 단단히 감싸며 조였다. 그 생물체는 자신감에 차서 그를 짓밟고 그의 부서진 몸을 사도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수호는 압박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 속박은 그가 지금 지닌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한 번의 강력한 힘으로 촉수를 쉽게 찢어내었고 섬유가 그의 소나기 위에서 부러졌다. 악마의 눈이 불가능한 광경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벌어졌다. 그러고 나서 수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하여 단 몇 초 만에 하급 악마들을 처리한 후 진정한 상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답변을 추궁했지만 그 생물체의 자제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그것은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수호의 갑옷을 입은 손이 그것의 머리를 단단히 움켜쥐고 강하게 짓누르며 몸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단검을 꺼내어 공격의 폭풍 속에서 악마를 베어냈고 모든 방향에서 살점을 찢어내어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수호가 악마를 완전히 파괴할 때 이상한 감각이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를 둘러싼 오라가 불안하고 기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생물이 알아차렸음을 말하기도 전에 수호는 그 생물의 잘린 머리를 베루에게 던졌습니다. 개미왕은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야수적인 기쁨으로 턱을 깊숙이 박았습니다. 개미왕이 남은 것을 먹어치우는 동안 수호는 그에게 다급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사도의 흔적이 악마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베루가 마침내 입을 열어 그 악마가 사도를 빛의 등대로 숭배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탐색을 진전시킬 더 깊은 지식도 숨겨진 단서도 없었다. 수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좌절감이 그를 괴롭혔다. 또 하나의 잡초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여기서 얻을 것이 없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스타더스트 작전의 핵심 인물인 민송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인근 지역의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했다. 그와 동시에 수호의 위치와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타격대가 파주필드의 보스 몬스터 방에 도착했다. 미호는 잠시 멈춰서 주위를 신중하게 살폈다. 그녀는 가는 길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스타더스트 생산의 흔적은 없었다. 이곳이 중요한 장소로 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는 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민성은 그러나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 서서 그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작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고 있었다. 주의를 끌지 않으며 그는 도준에게 다가가 사냥꾼들을 세뇌시키려던 원래 계획을 포기하라는 지시를 속삭였다. 불필요한 문제 없이 조용히 이 상황을 끝내는 것이 더 낫다고 그는 믿었다. 도준의 침묵은 의미심장했다. 그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의 입장은 확고했다. 미호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다른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증거가 여기에 없다면 다른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보스를 처리한 후 다시 찾을 거야. 그녀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어. 결심을 굳히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부대에게 진입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들어가기 전 민성은 감각의 끝자락에서 이상한 것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것을 처리하려 몸을 돌리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목 뒤를 찔렀다. 도주는 그의 뒤에 서서 미동도 없이 얇고 정교하게 조각된 돌을 그의 살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의 의도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냥꾼들을 자신의 충실한 추종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민성에게 그들의 이전 협력이 터무니없다고 비웃으며 태구 같은 S급을 잡기 위해 A급과 협력하는 것이 무의미한 합의였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도주는 민성의 협력에 의존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은 통제해 놓인 그의 몸과 능력이었다. 배신의 분노가 치밀어 오른 민성은 자신이 약한 마음을 가진 졸개처럼 조종당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의 저항이 자리 잡기 전에 거대한 무언가가 그에게 내려앉았다. 최고자의 의지가 그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 그의 반항심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복종만이 남게 되었다. 도주는 그의 계획의 또 다른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지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본 후 그의 다음 목표로 시선을 돌렸다. 보스방 안에서 공격이 계속되자마자 혼란이 즉시 발생했다. 거대한 살라맨더가 전장에 불길을 쏟아냈습니다. 마법사들은 마법의 폭풍으로 방역했고 팀의 탱크는 열 방패에 맞서며 치열한 전투 속에서 높이 서 있었습니다. 도주는 폭풍 속에서도 침착하게 뒤로 물러서 있었고 그의 무관심은 미호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싸움의 무게를 맡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짜증조차도 민송의 갑작스러운 공격성 증가에 대한 그녀의 불안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공격성 증가는 그를 한계를 넘어가게 만든 응축된 형태의 별가루인 별 조각에서 비롯되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칼을 휘둘러 괴물의 두꺼운 가죽을 깊이 베었습니다. 상처는 치명적이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고 도마뱀은 강력한 힘으로 방역하며 그의 몸을 물어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그의 몸은 돌 위를 미끄러져 가다가 세게 멈췄다. 주에 깊게 관찰하던 도주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별의 조각에 각성 효과가 있더라도 A랭크는 S랭크의 순수한 힘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그는 TL의 5가지 능력 중 하나인 증폭의 축복을 발동시켰습니다. 이는 소유자의 고유한 특성을 강화해주는 능력이었습니다. 민성의 경우 이는 그의 고유한 마법 증폭 능력과 무기의 배기 강화 속성을 모두 배가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도주는 민성이 진정한 S급의 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다. 그러던 중 민성의 내부에서 강력한 힘이 폭발적으로 솟아올랐고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찌르기로 그의 거미 괴물의 몸통을 꿰뚫었다. 그 뒤따른 폭발은 살라맨더를 내부에서부터 산산조각 냈고 충격파는 천장을 뚫고 커다란 구멍을 남겼습니다. 대기 중이던 태구와 정의는 그 엄청난 파괴력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호 또한 놀랐습니다. 변화는 너무 갑작스럽고 비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압도적인 공격을 펼친 후에도 민성은 마치 공격이 그의 모든 생명을 앗아간 것처럼 굳어있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주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S랭크의 힘에 닿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힘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희미한 메아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강력한 힘을 맛보고도 허무해진 민성을 바라보며 거의 연민을 느꼈다. 그 생각이 자리 잡기도 전에 도준의 등을 관통한 칼날이 그의 가슴에서 튀어나왔다. 그의 숨이 가빠지며 고통이 그의 감각을 압도했다. 민성이 그의 뒤에 서서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세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이전의 자랑을 상기시켰다. 그는 도준의 저주받은 능력을 더 잘 활용하겠다고 약속한 후 칼을 뽑아내며 사도를 무너뜨렸다. 움직이지 않는 채로 공격되는 공포에 얼어붙었다. 침묵이 무겁고 숨막히게 다가왔다. 미호는 분노에 불타며 민송을 노려보며 그들 중 한 명을 쓰러뜨린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불신이 그녀를 감쌌다. 약물이 그를 미치게 했을까? 민송은 그러나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에 빠졌고 머릿속에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것이 그의 통제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S급 헌터들이 밖에 배치되어 협회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지금 탈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기회는 즉시 도망치는 것이었다. 미호는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리고 그녀의 부대에게 그를 놓치지 말라고 외쳤다. 그러나 민성은 굴하지 않고 번개처럼 앞으로 나아가 부대를 무섭게 뚫고 나아갔다. 그의 속도는 압도적이었다. 순식간에 그들을 지나쳐 이미 출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를 제지하는 데 실패한 것에 좌절한 미호는 지체 없이 부하 중 한 명에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S랭크 헌터들에게 신호를 보내라고 명령했다. 사냥꾼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빠르게 달려가자 미호의 시야에 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심장을 관통한 치명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도준이 다시 일어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충격에 빠진 미호는 그에게 달려갔고 그녀의 마음은 어떻게 그가 그런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도준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단지 그의 머리를 차분히 정리하며 그의 눈에는 이상하고 위험한 빛이 반짝였고 이는 새로운 음모를 암시했다. 한편 바깥에서는 민성이 절박하게 도망치며 씁쓸한 감정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다. S급 헌터의 힘을 손에 넣은 후 영광 속에 서 있어야 할 그가 여기서 도망자처럼 달리고 있었다. 터무니없게 느껴졌지만 선택의 여지는 더 이상 그에게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자유가 손에 닿을 듯했을 그 순간 단검이 치명적인 정확도로 공기를 가르며 그의 앞쪽 땅에 박혔고 그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으며 누가 그를 멈추게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어둠 속에서 수호가 나타나 권위를 뿜어내며 스타더스트와 이탈함의 사도에 대해 민성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민송의 생각이 어지러웠다. 이 남자는 스타더스트뿐만 아니라 사도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다.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인물이 브로키를 제압하고 스타더스트의 공급을 방해했다는 소문이 다시 떠올랐다. 수호가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을까? 그는 그 생각을 즉시 떨쳐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도망치는 것이었다. 자신의 본능을 믿고 수호의 마법 능력이 자신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확신한 민성은 망설임 없이 검을 들고 그를 향해 돌진했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려는 시도로. 수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칼날을 가볍게 잡아채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옆으로 밀어냈다. 민성은 공포에 사로잡히며 오싹한 기운이 들었다. 그의 공격이 너무나 쉽게 막혔고 더 나쁜 것은 무기를 빼낼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잡고 있는 힘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수호의 방역이 빠르게 들어왔다. 턱 아래로 가해진 잔혹한 발차기에 그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생각이 혼란에 빠졌다. 이럴 리가 없어야 했어요. 그 남자의 마법력은 자신의 것보다 낮았다. 논리적으로는 민성이 우위를 점해야 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바루는 놀라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에게는 민성의 충격이 당연했다. 사냥꾼들은 마력을 통해 힘을 측정했고 그 기준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수호의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순수한 신체적 힘은 마법을 초월한 영역에 도달했으며 민성은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던전에서 미호는 도준에게 집중하며 그가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도준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서 있었고 그가 들고 있는 자극제를 쥐어잡으며 미호를 그의 다음 추종자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행동하기 전에 긴장을 깨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호는 소리를 듣고 즉시 상황을 알아차렸다. 정인과 태구가 도착한 것이었다. 정인은 커다란 구멍을 통해 방으로 내려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살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았다. 미호는 지체하지 않고 상황을 설명하며 모든 책임을 민성에게 돌렸다. 그녀의 긴급함은 분명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A랭크 헌터가 도시로 사라져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었다. 정의는 동의의 뜻을 표명하며 계획을 다시 확인하고자 태구를 돌아보았으나 S급 헌터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 있었다. 한편 도준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송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아무도 민송의 말을 믿지 않더라도 의심이 그에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행동을 취해야 했고 위험을 잠재울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민송을 완전히 포기하십시오. 신성을 상당히 소모해야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송의 신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가 스스로 몰락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연결을 통해 손을 뻗자 그의 시야가 바뀌었다. 민성이 이미 전투에 휘말려 있었고 그의 앞에는 블랙 마스크가 서 있었다. 도주는 깨달았다. 헌터 협회만이 민성 뒤를 쫓는 것이 아니었다. 상황은 점점 더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었고 이 세계에 도착한 이후로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혼란이 그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를 어느 정도 즐겁게 했다. 밖에서는 민성과 수호의 충돌이 더욱 격렬해졌다. 이 A급 헌터는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갑자기 그는 멈춰섰고 수호는 공격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젊은 군주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송은 침묵을 깨고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수호의 질문에 답하면 수호가 자신을 보내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 제안은 수호를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는 민성이 사도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혼란이 더욱 깊어졌다. 아랭크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났고 그는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그가 섬기던 바로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했습니다. 수호는 잠시 경계를 풀었고 그 사실이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민성과 사도 사이에 정말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면 왜 민성이 스타더스트 유통에 그렇게 깊이 관여했을까요? 조각들이 맞지 않았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수호는 답을 재촉했다. 망설임 없이 민성은 답을 내놓았다. 그는 자신이 절실히 없애고 싶었던 사람의 죽음을 약속받았던 것이다. 그러한 고백은 수호를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민성의 충성심 뒤에 숨겨진 개인적인 동기가 놀랍고도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민성은 흔들림 없이 그에게 질문을 되돌렸다. 수호도 그 사도를 제거하려고 찾고 있던 게 아니었나요? 수호는 확고하게 부인하며 만약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이타렘의 사도의 생명을 끝낼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민송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의 입술은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외계 침략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웃기는 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지며 망설임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닌 때가 올 것이며 그때 수호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민성은 그 순간을 지금 만들려고 했다. 그의 미소는 더 어두운 것으로 변하며 수호가 죽여야 할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정체를 밝히려는 순간 민송은 갑자기 눈부신 빛에 휩싸였다. 그의 몸은 도준의 강력한 통제 아래 경직되었다. 사도는 자신의 의지를 민송의 정신 깊숙이 강요하여 단 한마디의 말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를 침묵시켰습니다. 민송은 자신의 의식 속에서 몸부림치며 저항했습니다. 도준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으며 그들의 형체는 하나로 융합되는 듯했고 격렬한 에너지가 폭발하여 공간을 눈부신 광채로 가득 채웠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이 뒤따랐고 먼지와 파편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수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단단히 움츠렸다. 이 에너지는 그가 이전에 맞닥뜨렸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으며 훨씬 무겁고 치명적이었다. 안개가 걷히자 수호의 눈은 그 앞에서 벌어지는 불가능한 변화를 주의 깊게 응시했다. 민송의 검은 새로운 불길하고 위협적인 형태로 뒤틀려 있었다. 하얀 날개가 그의 등에서 찢어져 나왔으며 공기를 휘게 할 정도로 숨 막히는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눈부신 빛 속에서 차분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주는 수호를 직접 바라보며 이 순간에 이르게 된 일련의 사건들을 인정했다. 스타더스트 공장에 대한 공격, 민송에 대한 끈질긴 추적,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도주는 느리고 잔인한 어조로 말했다. 수호가 그렇게 원하던 만남이 마침내 도래했다. 수호의 정신이 날카로워졌다. 이젠 민성이 아니었다. 그 남자의 존재감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에너지, 태도, 심지어 그를 둘러싼 공기가 휘는 방식도 달랐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확인을 요구했다. 그의 앞에 있는 존재가 정말로 다른 세계에서 온 신이 보낸 사도인가?
도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확인했다. 그와 다른 이들은 이 세계의 온 목적이 단 하나였다. 그것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었다. 그 직설적인 인정은 수호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는 사도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주먹을 꽉 쥐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가 행동하기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그의 권위가 물리적인 무게처럼 내려앉았다. 두 전사를 멈추게 하며 태군은 열린 공간으로 나섰고 그의 존재감은 그들에게 압도적인 힘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허락 없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미 화살이 걸려 있었으며 변한 민성에게 겨누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도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이곳이 오랫동안 대립할 장소가 아님을 깨달았다. 수호를 향해 몸을 돌리며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만나자고 초대하며 그들의 대결이 거기서 계속될 거라 약속했다. 하지만 태군은 떠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도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S급 헌터가 화살을 발사했다. 그의 화살은 치명적인 속도로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고 민송에게 그가 이전에 했던 경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수호와 도준은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움직였고 화살이 목표에 닿기 전에 재빠르게 비켜섰습니다. 태구의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개의 화살이 연속적으로 매우 빠르게 발사되었습니다. 다시 두 전사는 치명적인 공격을 피하며 몸을 날렸다. 수호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다. 태구도 민송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공격의 강도가 그만큼 강렬했다. 베이루는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며 젊은 군주가 반격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지만 수호는 거절했다. 태구는 사도의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수호가 그 궁수가 자신의 힘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예상대로 태구는 초점을 민성에게로 돌렸습니다. 아랭크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마력의 팽창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숨을 고르며 태구는 활을 다시 당겨 목표를 정확히 겨냥했다.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 그의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화살을 옆으로 돌렸고 그의 화살이 날아간 곳에 고블린 소환수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혼란이 스쳤지만 곧바로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것은 속임수였고 순간적인 방해였으며 효과가 있었다. 그가 돌아섰을 때 수호와 도준 둘 다 사라져 있었다. 뒤따라온 침묵은 날카롭고 무거웠다. 태구는 통신기를 잡으며 턱을 꽉 물었다. 전화선이 연결되면서 짧고 명확한 말로 진설에게 연결되었다. 태구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민성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강화제의 부작용으로 돌렸으며 검은 옷을 입은 또 다른 사냥꾼의 존재를 언급했다. 진초는 침묵 속에서 들으며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진우였을까? 그 생각은 번개처럼 스쳤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 만약 정말 그였다면 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끝났을 것이다. 도시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호와 도주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도주는 예기치 못한 사태 전개를 생각하며 수호의 개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왜 그가 이전에 자신이 탈출하도록 도와주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수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간단한 진실을 지적했다. 그는 도준이 상황이 지나치게 위험해지면 민송의 몸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 도준은 침착한 태도로 그 관찰을 인정하며 악마들에게서 들은 소문을 언급했지만 수호에게서 직접 진실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그림자 군주와 어떤 관계였나요? 수호는 망설임 없이 그 질문을 무시하며 그의 무관심이 분명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먼저 도준을 무너뜨리고 그 뒤에서 필요한 모든 답을 직접 얻어낼 것이다. 바루는 신중하게 말하며 젊은 군주에게 사도가 그의 몸을 차지한 이후로 민성의 힘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으며 그 위협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음을 상기시켰다. 수호의 결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개미왕에게 이미 이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마쳤다고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말 없이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다. 일어나라. 어둠의 에너지가 살아있는 파도처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며 그림자가 땅을 찢고 나가면서 시면의 깊은 곳에서 군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주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에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인식했다. 이는 그가 전투에서 한번 목격한 적이 있는 바로 그 힘이었다.
수호가 여정 내내 물리쳤던 전사들이 이제는 견고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집결해 있었고 수호는 그들의 중심에 서서 절대적인 자신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철저히 준비해온 전투였다. 에셀과 그레이가 도착하자 그림자 던전에 결집된 강력한 힘이 사도를 전면적으로 맞설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